금융당국이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 기간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핵심 규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대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가장 신경이 쓰이고 또 가장 큰 장애로 다가오는 것이 은행 대출 규제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예.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일부 슈퍼 부자를 제외하고는 네.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이제 거래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난 5년간은 정부가 부동산 이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문턱을 상당히 높였더랬습니다. 그게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규제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네네.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이른바 투기 과열 지구인데요. 이 지역 현재 지금 서울의 강남 3구 예. 또 강북의 용산구 이런 데 지금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택을 사고 팔 때에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 제도 개편은 올 초에 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회 때도 그렇게 방침은 나온 건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개정이 돼서 은행에 오늘 내일 중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음 달 2일부터는 금융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LTV 한도도 없어지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다. 예. 이런 지침이 지금 마련돼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완화책 시행되면 좀 어쨌든 거래량이 얼어붙은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박사님 보실 때 시장의 어떤 좀 활력이 될지 좀 뭐 얼어붙은 게 좀 풀리게 될지 실효성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 꽉 막힌 어떤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트는데 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현재 지금 금리 자체가 워낙 높고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부동산을 함부로 은행 대출을 다량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한 데다가 또 지금 각 개인들한테는 이런 LTV 규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DSR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총부채 상한 제도, 상환 비율. 그렇죠. 예, 상한 비율 제도 이게 뭐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여유가 있는 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이 감내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소득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LTV가 허용이 되고 대출 한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은행 차원에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과연 언제 회복되느냐 그에 대한 지금 신뢰도 없거든요. 올 들어서 지금 부동산 거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가격도 하락폭이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지금 정부가 1.3 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다시 또 거래량이 떨어지고 또 가격 하락폭도 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또는 내려갈 것이냐 그 전망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 그 확신이 설 때 그 사인, 네. 박사님 바라보시는 그 사인은 어떤 걸까요? 결국은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금리다. 봅니다. 예, 일단은 이제 금리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1차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또
회사채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 네. 요게 1차 피벗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보다 결정적인 2차인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 라는 건데 현재 지금 개마 고원 금리, 하늘로 올라간 고원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게 어느 정도 해서 이제 개마 고원을 내려와서 하향세로 돌아가느냐. 그 대목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신호. 그다음에 3단계는 그 금리가 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도 더 낮아지는 수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도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예. 아주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 KDI가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오히려 성장률 전망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수요도 금리 그다음에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은행 대출 규제는 하나의 부수적인 규제일 뿐이고 그렇죠. 오히려 가계의 신용 안정을 위한 금융 안정 장치이지 예.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저게 부동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맞아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DSR이 풀리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좀 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리 좀 얘기하셨습니다만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은행들이 이제 소비자의 권리는 잘 챙기지 않는다 비판도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 좀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좀 뭐 미미하다고 봐야 될까요? 좀 뭐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상승으로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충정, 어떤 정책적 배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지 요구를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줬을 때 그럴 때 아무런 강제 장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앵카님 너무 좋아해서 우리 좀 데이트하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식사하자. 이렇게 식사하자는 요구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앵카님 싫다. 아니면 그렇다고 제가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뭐 있으나 마나한 조처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이 예.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최근에 승진을 했다, 이사를 했다 할 때 이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런 사람들 차원에서는 한번 얘기해보는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리 인상 요구권이 저게 2018년도에 생겼는데요. 그 전에도 은행 찾아가서 내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금리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말 안 들으면 은행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이제 금융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하고 한 거고 이번에 상당히 진일보한 게요. 그동안에는 저게 금리 인상 요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내 신용 등급이 좋았으니까 금리 좀 내려주세요. 이러면 예, 좋아졌는데 아직도 우리 요구에는 미흡.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심지어 5분 만에 안 됩니다. 이런 통보가 옵니다. 보통 그랬었군요. 거의 70%에서 75%는 그냥 하나마나 이런 제도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각 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들 대출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을 은행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산망을 통해서 요즘 챗 GPT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 대출 고객 중에 A 씨, B 씨 이런 분들 신용 등급이 좀 올랐네요. 최근에 승진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그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으니까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발생합니다라고 해서 고객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고객이 그냥 먼저 신청했을 때 일부 받아주고 대부분 거절하는 그 시대에 비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챙겨주니까 굉장히 진일보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고객 보호를 하려면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지 말고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졌으면 대출금리 낮춰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의 서비스가 이제 그까지는 가 있지가 않고 네네. 아직도 이자 장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그 지난해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은행들이 엄청나게 저는 석유회사보다도요 은행들이 횡재 그러니까 윈드폴이라는 그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를 하는데 은행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돈을 우리는 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시중은행에다가 거래한 시중은행이나 그 상호은행 이런 데 갖다 바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따라서 수신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았어요. 예대금리 차는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서 장사를 했다. 뭐 이런 것은 이런 금리가 굉장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점에 좀 더 금융기관이 알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좀 신경 쓸 맞아요.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이게 8조 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소폭이 확대된 것인데 눈여겨볼 것이 주담대 통계한 이후 집계한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빚은 갚고 봐야 된다. 이런 뭐 기조가 좀 확산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아졌고 또 앞으로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올해 어느 시점인가는 그만두겠죠. 네네. 그런다 하더라도 그 고공금리 한번 높아진 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돈 갚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동산 가격 또는 뭐 저 증권, 주식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재테크의 수단이긴 하지만 은행 이자가 주담대 금리가 7%에서 8%입니다. 그러면 현재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해서 8% 수익률을 높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대출 갚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은행 대출 갚으면 8% 나갈 것을 안 나가게 막을 되니까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적어도 은행 주담대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그때 돈을 빼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약 7조 원 넘는 금액이 정말 우리 가계대출 통계가 나온 이래로 처음으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은행은 4조, 그다음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약 한 8조 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게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자,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한 주담대는 아주 미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데 그것을 깨고 원금을 갚기가 집이 팔리지 않는 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담대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요. 신규 주택을 사는데 은행 대출을 끼고 산 경우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담대 잔액은 조금 줄어들고요. 네. 대부분 줄어든 것은 가계대출 중에서 신용대출, 특히 마통이라는 거 있죠. 마이너스 통장. 예, 마이너스 통장 그게 금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그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통장에 웬일로 내 잔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맞아요. 사실 마통은 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예 이 손을 끊는 마음으로 그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갚는 신용대출 금리를 갚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경제가 어렵고 소비자들의 생활이 팍팍하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요. 외국계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 5곳에 각각 수천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공매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참 이 공매도 말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공매도 쉽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물건을 미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연탄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울에 지금 연탄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연탄 좀 팔아주세요. 근데 제가 연탄이 재고가 없어요. 그럴 때 연탄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내일 확보해 놓을 테니까 지금 돈 주면 다른 데 가서 확보해서
사다가 내일이나 모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내가 없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판다. 이게 공매도거든요. 자, 공매도인데 우리나라 공매도는 미국하고 달리 반드시 미래에 그 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 그것을 차입입니다. 다른 금융, 예를 들어서 내가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없는 주식을 판다. 이러면 3, 4일 내에 그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다른 데서 확보해 올 수 있다는 차입 증명서를 가져야 돼요. 바로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미들은 어디 가서 차입 증명서를 구합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은 공매도를 못하고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놓으니까 하는데 그나마도 이 차입 증명서도 없이 공매도를 한 기관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좀 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 이래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부정 행위에 대해서 적발이 되더라도 공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외국과의 금융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5개 기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이런 기관들을 이제 공표를 했는데 예. 뭐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어떤 중대한 그러니까요.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